저희 교재는 요 심화경제학이라는 하나의 교재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알다시피 지금 여기는 이제 미시부터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일단 이제 교재 안에는 미시, 거시, 국제경제까지 전 분야가 일단 들어가 있는데, 일단 교재상으로는 미시는 대략 35페이지까지가 일단 미시 파트거든요. 근데 어차피 저희가 요거는 이제 실전 시험을 또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론 위주로 가진 않고 중간중간 이론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좀 문제를 좀 풀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약간 설문지 비슷하게 좀 돌린 이유가 어디 시험을 공부하시는지 제가 좀 약간 파악이 돼야 그 필요한 추가 자료를 좀 매번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제가 확인을 일부러 해봤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미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어려운 경우 좀 빠진 게 좀 있어서 그걸 좀 제가 추가 프린트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도 다 검토하시면서 일단 이제 요 미시 2달 수업을 좀 약간 타이트하게 좀 진행하시면서 한 번에 좀 수업 웬만큼 좀 대비가 되도록 한번 해볼 거니까 일단 좀 열심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학 수업을 뭐 한 번이라도 뭐 다 들어보셨다고 하시니까, 근데 어차피 뭐 저희 강의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듣는 분들의 말을 곧이곧대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 일단은 모른다는 전제에서 가셔왔기 때문에 일단 좀 내용을 좀 찬찬히 그 다음에 꼼꼼히 좀 내용을 전달을 해드릴 거고, 일단은 중간에 일단 모르실 수 있잖아. 수업 듣는 도중에 모르시게 되면 항상 제일 좋은 거는 꼭 물어보셔야 돼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왜냐면 이제 수동적으로 수업 듣는 거하고 적극적 듣는 거랑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뭐 생활 해보셨으니까 해보시면 보통 저희가 이제 뭐 큰 강의장 있으면 그냥 멀리 앉아서 교수님이랑 최대한 안 가까이 가려고 하잖아요. 최대한 뒤쪽에만 앉아있고 질문도 잘 안 하잖아요. 또 어려우니까 교수님 같은 경우에. 근데 그렇게 되면 수업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시험 보고 나서는 남는 게 거의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일단 요 수업 이제 들으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질문하기 좀 민망하시면 써서 주시면 제가 좀 좋은 팁을 좀 알려드릴 거거든요. 어떤 팁이 있냐면, 제가 요즘에 좀 촬영을 별도로 좀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질문에 대한 거를 따로 동영상 찍어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학습 질문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그 글로 써서 답변하시나요? 선생님들이 대부분 보면 밑에 하단에.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다 동영상 다 찍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중간에 뭐 오늘도 한 거 오늘 끝나고 잘 모르겠다라는 내용이 있거나 이러면 일단 써서 내용 주시면 그걸 제가 바탕으로 질문을 다 동영상으로 찍어서 해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질문도 충분하게 다 가능하니까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를 좀 하셔야 돼. 공부하실 때. 그래서 어차피 이게 이론 수업도 중요한데 스터디 통해서 같이 하시게 되면 시험 보신 분들끼리 좀 시너지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제가 감안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수업을 빠지시면 안 돼. 될 수 있으시면. 근데 이게 저희가 뭐 공기업 강의를 저도 뭐 한 7, 8년 이상 해봤지만 특히 이제 공기업 쪽에 강의 들으신 분들, 뭐 외교원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자주 빠져요. 이게 왜냐하면 시험이 또 있잖아. 중간중간에 시험 있으시니까 그 시험 대비하시려고 막 중간에 빠지시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아요, 본인한테. 근데 한번 빠지면 또 나오기 싫거든, 기본적으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사정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중간에. 뭐 집안 사정이 있을 때 있으시면 일단 이게 저희가 촬영을 하잖아요, 또 수업을. 촬영하니까 일단 이제 복습 관련돼서 뭐 동영상도 좀 얘기하시면 오픈돼 해드리실 거예요, 이쪽에서. 그래서 일단은 좀 동영상 좀 활용도 하시는데, 일단은 이제 중간에 듣다가 좀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복습하실 때 그 동영상을 만약 뭐 얼마나 오픈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강의를 다 들으시면 또 시간이 2배 뺏기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쉬운 거 있다가 갑자기 어려운 파트가 있으면 그 해당되는 파트만 잠깐 오픈해 달라고 하셔서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고, 일단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그냥 넘어가시 절대 안 돼. 본인한테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실강 수업의 장점 중 하나는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앞에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인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통 많이 하시냐면 인강 듣고 모르는 거 각각 학습 질문 하잖아요. 그런 거. 근데 꼭 이제 학습 질문 하시는 분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답을 잘 안 해주시지. 선생님들이 바쁘시니까 댓글 관련돼서도 뭐 적극적으로 좀 대답 안 하시다 보니까 좀 불만이 많을 수가 없는데, 일단 실강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좀 질문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바탕으로 제가 동영상 좀 찍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 수업 좀 탄탄히 챙기셔서 올해 2019년도 원하시는 시험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많이 활용을 하셔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제 오늘 제가 일단 설문지 한번 드릴 건데, 그거는 이제 알다시피 상담 위에서 좀 드린 거고요. 거기서 일단 좀 원하시는 거 있으실 거예요. 뭐 이걸 수업을 듣는데 어떤 걸 대비로 좀 할 거니까 어떤 자료도 좀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되게 힘드실 거예요, 공부하기가.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도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공부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매번 집중을 해야 되니까 체력도 딸리고. 그래서 일단 좀 타이트하게 집중력 있게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19년도 꼭 원하시는 데 붙으셔야지, 그쵸? 예. 자, 이제 앞에서부터 쭉 갈 건데, 일단 이제 교재상 목차만 살짝 보고 갈게요. 자, 미시경제학에서 목차가 쭉 있잖아요. 처음에 기초경제학이라고 되어 있죠. 기초경제학. 근데 기초경제학은 알다시피 경제학 원론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보통 일반 교수님들 책들 보면 미시경제학이라고 하면 주로 소비자 이론부터 내용이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앞에 기초경제학은 되게 쉬운 내용이다 보니까 일단 여기는 좀 약간 부담이 적을 것 같고, 실제 제일 어려운 데가 소비자 이론 파트. 이쪽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가 수업 방식은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이제 드리긴 하겠지만, 소비자 이론 같은 경우는 수업 듣는 거랑 문제 풀 때랑 전혀 느낌이 달라요, 체감이. 그래서 소비자 이론 쪽을 좀 집중적으로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이쪽은. 그래서 소비자 이론이 워낙 양이 또 방대하고, 저도 뭐 대학원 나왔지만 대학원 과정에서도 소비자 이론이 한 학기 분량이에요, 요거 하나만. 그래서 많이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소비자 이론 들 때는 좀 복습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대신 이제 뭐 공부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분들은 예습을 주로 해요, 복습을 주로 해요? 네, 공부 못 하시는구나. 예습. 제 그 예전에 여자 동기 한 명 있었는데 행시 붙었어요, 행시. 재경지. 근데 그 친구의 특징은 항상 이제 학교 9시에 수업을 하면 30분 전에 미리 와요, 학교에. 항상 여학생인데 와가지고 미리 예습을 하더라고, 항상. 근데 이제 예습을 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냥 모르더라도 그냥 한번 쭉 훑어보시면 교수님이 이제 설명하시잖아요, 대학교에서. 그러면 설명하실 때 본인이 모르는 거 어떻게 설명하나 한번 딱 들었을 때, 아, 이렇게 하면 또 한 번 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제일 좋은 게 예습인데, 예습은 절대 안 바라고 복습은 꼭 하셔야 돼, 이게. 그래서 저도 뭐 대학원 때 교수님 수업 들었지만 워낙 바쁘다 보면은 복습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안 하다 보면은 다 까먹어. 그리고 내용 못 쫓아가, 이게. 그래서 100% 복습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수업을 3시간 정도 수업을 들으시면 원래 이제 제대로 복습하시는 분들 같은 게 6시간이 걸려요. 2배 정도 시간 투입이. 그래서 막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다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대신 복습은 꼭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3시간 수업 들으면 그래도 3시간 하셔야 돼요, 복습을. 아시겠죠? 그래서 복습만큼 꼭 잊지 마시고, 대신 매번 저희가 수업하는 범위에 대해서 문제를 드릴 거거든요. 어차피 지금 이제 객관식과 제가 섞어서 드릴 거야, 문제들을. 그래서 관련된 좀 중요한 거 문제를 좀 제가 풀면서 좀 갈 거니까, 일단은 그날 수업 듣는 거 바탕으로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또 문제를 받을 때 이게 좀 잘 풀리는지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요. 일단 꼭 복습은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하여튼 소비자 이론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넘기시면 생산자 이론 쪽은 그나마 좀 쉬워요. 왜냐하면 소비자 이론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소비자 이론을 잘 잡고 가시면 생산자 이론 쪽은 좀 쉽게 이해될 수 있으니까 약간 거기 이제 약간 부담을 좀 줄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시장 조직 이론 파트가 있죠.
보통 시장 조직 이론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파트가 과점시장이에요. 그리고 과점시장에서가 계산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 과점시장 쪽에서 점수차가 많이 벌어져요. 이쪽에서. 그래서 과점시장을 공부할 때 약간 더 집중력 있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게임 이론이 뜨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교재에 있는 게임 이론은 그냥 기초 개념인데 실제 난이도 있는 시험들은 게임 이론을 굉장히 어렵게 출제를 해요. 이쪽을. 근데 보통 일반 시중 교재 가시면 게임 이론 교재가 별도로 있거든요. 한 권씩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이 외국에 전공할 때 게임 이론 전공자들이 꽤 많이 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출제할 때 난이도가 확 올라간다고요. 이게. 근데 그것까지를 미리 하실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적용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과 소득 분배 이론 있죠. 생산 요소 시장을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세요. 솔직히 이쪽을 또 어떤 분들은. 근데 생산 요소 시장 공부할 때는 시장 이론과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 그래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요소 시장 쪽 공부할 땐 그건 조심하시고, 대신 생산 요소 시장은 일반적 시험 문제에서는 그리 비중 크지는 않아요. 또. 근데 또 버리긴 또 약간 애매하고, 이게.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일반 균형 이론 보이시죠? 일반 균형 이론은 사람들 공부하실 때 많이 어려워하시는 내용에 해당이 되고, 요 관련돼서는 보통 계산 문제도 많이 또 출제돼요. 난이도 있는 시험들 쪽에서. 그래서 일반 균형 이론도 좀 잘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 마지막 시험 실패인데 시험 실패는 어느 시험 보든지 반드시 출제돼요. 이쪽은. 그러니까 시험 실패는 무조건 시험 출제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강약을 조절하시면 일단 이제 앞에 나온 기초 경작은 그냥 완전 기초기 때문에 일단 시험을 꼭 내고자 하죠. 완전 센 기초니까 이쪽은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기초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소비자 이론은 전부 다 하나씩 체크 다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 생산자 이론은 소비자에 연결되니까 약간 부담 좀 덜하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시장 조직 이론은 과점 시장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고득점이 가능하고, 그다음 생산 요소 시장과 소득 분배 이론은 보통 제끼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좀 약간 이제 못 쫓아가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일반 균형 이론 파트도 사람들이 제끼기도 해요. 어려워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장 실패 꼭 잡고 가셔야 된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일단 그 정도만 잡고 내용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초경제학으로 가겠습니다. 자, 경제학 개요부터 보시는데, 기존에 뭐 경제언론 수업 들었던 분들이라든지 다른 수업 들었던 분들은 앞에는 생기초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예전에 배웠던 거 거의 중복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그냥 편안하게 수업 들으시면서 일단 개념 잘 잡고 있는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는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경제학인가 싶을 것 같은데, 실제 이제 본격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이론부터가 본격적이고, 여기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테마가 나와 있죠. 희소성의 법칙과 경제 3대 문제. 이렇게 스타트가 되는데, 경제학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 희소성의 법칙이 무조건 처음에 나와요. 어느 교재든지. 희소성의 법칙. 그래서 희소성의 정의는 자원이 한정 되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의 욕구는 무한하다 라는 거를 희소하다라고 일단 정의해줘요. 이게 정의.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그래서 희소하다는 이 개념 때문에 이제 경제학이 스타트되었다, 시작되었다 라는 거를 지금 강조해서 일단 등장하는 거고, 이때 욕구를 갖고 있는 주체를 경제 주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 주체 뭐 원론 공부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요거를 이제 경제 주체라고 정의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과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신문기사 이렇게 봤더니 지금 최근에 이슈화 된 게 지금 일본하고 그 미국이 탈퇴해서 만들어진 경제 그 FTA 아시죠? 예, TPP 말고
뭐 CP인가? CPTPP?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도 지금 그 가입을 원래 해야 되는데 가입을 안 하고 있죠, 한국은. 왜냐면 일본과의 지금 무역을 하게 되면 일본으로부터 특히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를 수출입을 또 해야 되고 자동차 부품 수입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쉽게 지금 개방 못 하잖아요, 일본과 무역에서. 그래서 한국은 이제 외국 가입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무역 1조 달러 막 이게 나오잖아요, 신문기사에서. 그래서 한국이 지금 무역 비중이 일단 높은 나라다 보니까 외국 가입 비중이 무시 못하죠, 한국은. 그 다음에 경제 주체가 사용하는 대상, 이 자원을 경제 객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주체는 욕구가 무한하고 자원이 한정돼 있다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도 지금 경제 주체고 여러분들이 가계에 지금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욕구는 가장 지금 큰 거는 시험 합격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잖아요. 근데 욕구는 무한히 큰데 어떻게 돼요? 자원은 한정돼 있죠. 그래서 이 자원에 해당되는 게 시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뜨는 드라마 아시죠? 스카이캐슬 보세요. 요거 서울대 합격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좀 돈도 많고 하니까 뭐 개인 뭐 따로 이렇게 트레이너 받는 분들한테 막 몇 억씩 주고 공부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 그걸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이 한정돼 있고 욕구가 무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제학은 뭐라고 정의하냐? 합리적 선택을 연구하는 학문을 경제학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 가장 기본은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그걸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거고, 편익에서 비용 뺀 거를 이제 우리가 순편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편익은 편익 빼기 비용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무조건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가끔 신년 때 많이 여성분들이 하는 거 뭐 있어요? 다이어트. 1월 1일 날 꼭 다이어트 짜잖아요, 1년 계획. 그러면 다이어트가 맨날 실패하는 이유가 이 편익과 비용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막 굶잖아. 근데 가끔 이제 먹죠. 먹었을 때 살이 확 찌면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 그 다음에 살이 빠지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당장 인식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편익비용의 인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 성공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먹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살이 확 찌면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비용이 엄청 크다는 거. 그러면 다이어트를 당연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편익비용 분석 요거를 합리 선택하는데 일단 이제 비용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비용. 그래서 이 비용 관련된 게 경제학에서는 전부 다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회비용은 뒷장에서 일단 등장하게 돼요. 22페이지에서. 그리고 기회비용, 매몰비용이 갑자기 등장한 이유는 요거와 관련되어 있다. 이 비용을 우리가 측정할 때 어떤 비용을 정의하냐? 기회비용을 가지고 정의한다. 라는 것도 이제 등장하는데 일단 요걸 보기 전에 21페이지를 먼저 보자고요. 경제적 자원, 요거에 대한 내용. 자,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원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넓게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쓰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자원이 노동과 자본을 많이 써요. 노동과 자본.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그냥 가장 기본으로 생산 요소로 그냥 기억해 두시면 제일 편해요. 요소. 그래서 생산 요소에는 노동과 자본이 있다. 라는 게 그냥 기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노동하면 보통 레이버라고 쓰죠, 영어로. 그 다음에 자본하면 캐피탈 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경제학 처음 스타트 했을 때 C로 잘 안 쓰고 K로 많이 써요. 독일어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노동자본 약자하면 L과 K로 나눠서 갈 거고, 보통 우리가 자본하면 두 개로 또 나눌 수 있죠. 물적 자본하고 인적 자본. 이런 식으로. 근데 초기 경제학은 대부분 물적 자본을 자본으로 정의했어요. 초기 자본 쪽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본이 없었죠. 즉 자본재, 기계, 공장 설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보통 자본 나오면 자본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본재. 그래서 자본재에 들어가는 게 기계, 공장 설비 뭐 이런 것들을 자본이라고 보시면 된다. 우리 공부할 때는. 그래서 무조건 생산 요소 나오면 두 가지만 딱 아시면 돼요. 노동하고 자본. 요것만 딱 머리에 놓으시면 되고, 그래서 자본하면은 자본재다. 좀 이따 생산 요소 등장할 거예요. 하여튼 요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좁은 의미 표에 거기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적 자본을 그냥 자본이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계나 공장 설비 이게 자본, 우리 시험 볼 때는 자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업들이 자본재를 구입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기계나 공장 설비를 구입하는 경우를 투자. 그래서 경제에서 많이 쓰는 게 자본과 투자거든요. 자본 투자. 그래서 투자는 자본재를 구입하는 게 투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초 개념으로.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사무엘슨이라는 학자가 만든 경제학의 3대 문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경제의 3대 문제에서 3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도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근데 시험이 안 나와요. 이거는. 3대 문제. 예전에 막 90년대 시험들에서는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출제가 안 됩니다. 자, 희소하기 때문에 경제의 3대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재화를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자원이 무한되면 모든 재화를 무조건 많이 생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떤 재화를 몇 개 만들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생산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 비해서는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중국은 노동이 풍부하고, 그럼 중국은 당연히 물건을 만들 때 주로 노동력을 활용해서 만들 건데, 한국은 당연히 중국보다는 어떻게 돼요? 노동자 숫자가 적으니까 노동보다는 자본을 활용해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두 번째 문제라는 거고, 세 번째, 지금 만든 재화가 소량이게 되면 일단 누구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또는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더 주면 다른 분들한테는 덜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소득 분배 문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줄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게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다 발생하는 거죠. 자원이 무한되면 이런 거 전부 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있죠. 밑에. 그거 4대 문제라고도 해요. 언제 생산할 것인지. 예를 들면 이제 석유 같은 경우도 언젠가는 고갈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석유도 희소한 재화죠. 그래서 지금 석유를 막 무한정 뽑아내게 되면 미래 세대는 석유를 이용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석유를 언제 생산하고 언제 덜 생산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게 4대 문제라고도 하는 거다. 다 이게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 안 나와요, 이거. 자, 넘기시고, 자, 이제 기회비용, 매몰비용 개념 보셔야 되겠죠. 다시, 아까 이제 기회비용 여기와 관련되게 됐어요. 편익과 비용. 그래서 편익이 영어로 benefit. 이라고, 편익은 그냥 쉽게 말하면 만족도라고 보시면 제일 편하죠. 편익과 비용, 코스트를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비용 측정의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쉽게 말하면 기회가 있으면 비용이 발생한다 라는 거죠. 기회가 있으면 비용이 발생한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거를 기회를 얻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거를 못 하잖아. 그거를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비용. 내가 만약 되게 잘생겨서 연예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연예인 활동함에 따라 다른 거 못 하잖아. 그래서 아이돌 뭐 가수라든지 아이돌 분들 보면 대학교 생활 거의 못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그만큼의 낭만을 포기하는 거잖아. 그걸 전부 다 기회비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선택 관련돼 있다. 그래서 A를 선택 시 포기를 해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가치. 이걸 일단 기회비용이라고 정의하게 되는데, 기회비용이 정의할 때 이 정의는 암묵적 비용이라는 정의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이제 기회비용 나오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이 개념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비용을 판단할 때는 명백한 비용을 전부 다 고려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정의한 이유가 명백한 비용만 고려하면 안 되고 암묵적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걸 먼저 정의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학원을 오셨잖아. 공부하러 위해서. 그러면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경제학 공부를 하러 여기 학원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 공부하러 오셨다는 거는 이게 지금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3시간 동안에. 그러면 지금 이 저녁 시간에 그냥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또는 현재 이 저녁 시간에 종강역에서 친구들과 미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런 걸 전부 다 포기하고 경제학 공부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둘 중에 뭐를 할 수 있는지 또 고민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종각의 친구 미팅하거나 이거 동시에 할 수는 없죠.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경제 공부를 안 했더라면 둘 중에 뭐를 했을까를 또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집에서 휴식을 취할 때 나한테 주는 만족감을 화폐액으로 표현했더니 10만 원. 종각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고 술도 마시고 놀면 만족감이 20만 원 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렇게 되면 알다시피 이게 더 크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경제학 공부를 안 했더라면 둘 중에 뭘 했을까? 이걸 했을 거야. 그래서 아까 기회비용 뭐라 했냐면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가치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기회비용인데 요 20만 원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암묵적 비용이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명시적 비용을 고려하셔야 되죠. 지금 경제학 공부하러 오셨잖아. 그럼 오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발생하는 명백한 비용이 뭐가 있냐면 교재비, 산다면, 그리고 수강료.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명백한 비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비용 따질 때 이거는 다 고민하지. 이만큼 내가 괜히 경제학 공부를 왔다가 이런 큰 비용이 발생했네 라고 다 고민한단 말이에요. 이 명백한 비용이 만약 50만 원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때 기회비용 따지시오 라고 하면 50만 원만 또는 20만 원만 고려한 게 아니라 두 개를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다시 우리가 비용 따질 때 명백한 비용만 다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경제 공부할 때 너무 강의가 좀 엉망이야. 그러면 교재도 아깝고 그 다음에 수강료도 아깝네 라고 하면 이것만 따진다는 거지. 근데 이것만 따지면 안 되고 이것도 따지라는 거죠. 암묵적 비용까지.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 70만 원 이라고 정의하셔야 된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뭐 플러스 뭐?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 합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전부 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은 전부 다 기회비용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 자, 또 집에서 전세로 사시는 분도 있겠죠. 전세 아시죠? 전세.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뭐 아파트 사는데 뭐 보증금 같은 거 내잖아요. 그럼 내가 1억을 냈다. 집주인한테. 되게 1년 있다가 돌려받죠. 전세는. 그러면 요 1억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해야 안 해요? 기회비용. 발생하지. 다시 1억을 내가 집주인한테 줬는데 1년 있다 계약 종료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1년 동안 내가 은행에다 예금했다면 그만큼 이자를 벌 수 있었던 거잖아. 그럼 그것도 기회비용이지. 그럼 이제 고민하셔야지. 내가 전세 갈까? 월세 갈까? 그 월세는 매달 월세 낼 거 아니에요? 그 월세가 내가 매월 30만 원씩 발생한다. 매월. 그럼 내가 1년 동안 월세 산다면 360만 원만큼의 비용이 발생하죠. 이건 무슨 비용? 명시비용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발생가 되게 아깝잖아요. 돈이 매월 나가니까. 근데 1억 나중에 돌려받으니까 비용 발생 안 하네 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만약에 1억을 은행에다 예금했을 때 1년 동안 이자 금액으로 내가 500만 원을 벌 수 있었다면 이건 무슨 비용? 암묵적 비용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어디 가셔야 돼? 월세 가셔야 돼. 전세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전세도 무조건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세할 때 무조건 전세 좋으니까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기회비용이에요. 선택할 때.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 다 따지면 되게 머리 아프지. 매번. 근데 보통 이제 부동산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엄청 따진다고. 이런 금리 같은 경우. 왜냐하면 내가 목돈 10억 있는데 내 10억을 은행에다 예금할지 뭐 누구한테 빌려줄지 막 고민할 때 이거 다 따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기회비용 따질 때 명시적 비용도 중요하지만 암묵적 비용도 중요하다라는 걸 꼭 고민을 해서 의사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네. 내용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낼 수도 있어. 가끔 시험 쪽에서는. 그래서 일반적 시험 문제 상으로는 기회비용 문제가 어렵게 안 내거든요. 근데 문제가 약간 이제 교수님들 출제 경향마다 좀 다르긴 한데 가끔 어떤 교수님은 기회비용 물어보면서 암묵적 비용만 물어보는 교수님도 있어. 문제에서. 근데 원래 원칙은 명시 암묵을 다 더하셔야 돼. 두 개를.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까다롭단 말이에요. 출제 의도에 따라서.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 공부한 입장에서는 기회비용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의 합이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는 암묵적 비용도 반드시 따져서 의사결정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때 똑같아요. 내가 1년 동안 투자한다. 공부하는데. 그럼 내가 1년 동안 명시적 비용이 무조건 발생하잖아요. 공부하는데. 근데 그에 따라 암묵적 비용도 반드시 발생한다고요. 그럼 요즘처럼 경기 불황일 때는 취업이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업을 서서 한다 하더라도 만약 연봉이 별로 높지 않다라면 암묵적 비용이 낮겠지. 경기 불황일 때는. 그럼 기회비용이 낮아질 수 있는 거다. 근데 경기 호황일 때는 어떻게 돼요? 경제 되게 좋을 때는 취업도 잘 되고 들어가서도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암묵적 비용이 매우 클 거 아니야. 그래서 호황일 때는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대학원이나 이쪽 가시는 분들 보면 경기 불황일 때 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암묵적 비용이 적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든 다 암묵적으로 그런 비용을 다 따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예전에 막 호황 때 보면 사람들이 학부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하잖아요. 근데 불황이니까 사람들이 공부 좀 더 하고 하는 이유가 암묵적 비용이 적게 발생하니까. 왜냐면 명시적 비용 발생한다 하더라도 다 따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 정도 아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 한번 드리겠지만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게는 출제는 되니까 일단 개념은 좀 잘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번 보시면 경제적 이윤과 회계적 이윤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이제 기업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 보통 이윤이라고 하면 그건 회계적 이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회계적 이윤은 보통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다라고 하는데, 경작에서는 이걸 정확히 이 총 비용을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명백하게 발생하는 비용.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게 0보다 크면 해당 기업은 뭐 흑자, 이윤 발생했다 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음수면 손실이네 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경작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경작에서는 경제적 이윤이라고 정의해주면서 총수입 마이너스 역시 총비용인데, 이 총비용을 명시적 비용만 따지지 않는다고요.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의 합으로 빼야 되니까, 일단 요 값이 0보다 크면 당연히 이윤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는 0일 때가 또 중요하거든요. 0일 때. 그럼 는 0이면 알다시피 이윤이 0이잖아, 이게. 이윤 0. 그럼 이윤이 0이라는 것은 암묵적 비용까지 따졌을 때 이윤 0 아니에요? 암묵적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그럼 이게 0이 되면 당연히 이쪽은 0보다 큰 거지. 위에 거는. 그래서 어떤 회사든지 경제적 이윤이 0일 때 회사를 접는 게 아니라 회계 장부상으로는 일단 이윤이 반드시 0보다 크니까 이윤이 0이더라도 회사는 계속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0일 때까지 회사 운영, 당연히 음수가 되면 접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0일 때도 회사 운영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뒤에 시장 이론 나올 때 등장해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막 배울 때 이윤이 0이다 나오거든요. 그 이윤이 0이다 나오면 요게 0이라는 얘기죠. 거기서. 그래서 이윤이 0일 때 해당 회사는 그 사업에서 나가지 않고 여전히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윤이 0이더라도.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 경쟁이 0이라면 그 내용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3번에 이제 매몰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죠. 영어로 sunk cost라고 해요. 이게 이제 가라앉은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에서 많이 언급하는 게 영화비 가지고 많이 얘기를 쓰죠. 자, 영화 티켓을 내가 샀어요. 10,000원. 자, 10,000원 주고 딱 샀는데 영화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30분 딱 지났을 때 되게 영화 재미없을 수 있잖아. 그러면 요 10,000원이 매우 아까우니까 2시간, 3시간 동안 끝까지 앉아있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라는 겁니다. 왜? 환불이 안 되니까. 그럼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 매몰 비용이 존재하게 되면 차라리 그냥 30분 있다 재미없다고 판단되면 그냥 나와서 다른 영화를 보는 게 합리적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매몰 비용은 경제 의사결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끔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죠. 내가 공부하는데 2년 투입을 했다. 그럼 가끔 이제 그런 분도 있어요. 2년 투입한 게 아까우니까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기 때문에 2년 동안 공부했을 때 정말 아깝다 하지 마시고 다시 행동을 다른 뭐 시험 전환한다든지 취업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다. 예, 회수 불가능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매몰 비용 경제 의사결정할 때 고려할 필요 없고, 이걸 이제 기회비용이 0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비용이 이게 있으면 아까 반드시 이윤에 고려해서 들어가는 거죠. 비용 고려할 때 기회비용은 반드시 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매몰 비용은 고려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회비용의 값이 0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단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하여튼 이제 기회비용이 좀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된다. 자, 한 번 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땅을 샀어요. 토지 구입. 자, 토지를 구입한 비용으로 100만 원. 됐어요?
그럼 토지 구입 비용 요 100만 원은 매몰 비용이에요, 아니에요? 일단 원칙은 회수 가능, 불가능이니까 이게 재판매가 가능하다면 매몰비가 아닌 거지. 나누셔야지. 재판매가 가능하면 매몰비가 아니겠죠? 그럼 요걸 고려해야 되는 거죠. 100만 원. 근데 재판매가 불가능할 수도 있죠. 사자마자 그린벨트 묶이는 거고. 그러면 국가가 딱 관리해서 아예 못 팔겠다 막아버리면 그때 매몰비가 되는 거죠. 그때는 100만 원 투입한 거 절대 아까우면 안 된다. 이미 쓴 거니까. 이렇게. 자, 아시겠죠? 일단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주체, 경제 객체, 생산 요소 이렇게 돼 있죠. 아까 경제 주체는 4가지라고 했어요. 가계, 기업, 정부, 외국. 4개. 그래서 각각 이제 특징들을 쭉 써놨는데, 뭐 이거는 시험에, 우리 시험에는 등장하지는 않아요. 이건 이제 고등학교 시험 정도 나오지, 우리 쪽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간단히 보시라는 거죠. 가계는 생산 요소를 공급하죠. 공급. 그래서 생산 요소 아까 대표가 뭐였어요? 노동, 자본. 그래서 가계도 노동과 자본을 모두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때 얻은 소득으로 소비 활동해요. 그래서 그때 얻은 소득을 노동소득이라 하겠죠. 노동소득. 그때 이제 가계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죠. 이번에 보면 효용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가계는 무조건 목표로 오면 효용 극대화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거는 목표가 뭐예요? 네, 합격인데 경제학에서는 효용 극대화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뭐 노동시장 따로 배우시겠지만 여가활동 얘기해요. 여가활동. 여가랑 노동 2개 선택을 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하면 일하기 위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셔야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효용국대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 자, 기업은 반대로 생산 요소를 고용하죠. 고용해서 재화 서비스를 만듭니다. 대신 기업의 목표는 무조건 이윤의 극대화예요. 이윤 극대화. 자, 정부는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소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화 서비스 생산하는 정부는 주로 공공재를 생산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공공재를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가끔 뭐 사대강 사업이라든지 고속도로 같은 거 설치할 때 보면 재화 서비스를 구입을 해서 설치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한다라고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근데 정부의 목표는 사회 후생 극대예요. 사회 전체 이득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외국은 이제 미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또는 일본.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목표는 우리가 알 바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지들 알아서 하는 거고. 재화 서비스 생산하니까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 들어오게 되면 한국은 수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외국대에서 수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출 수입이 이루어진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용상으로 특별히 뭐 설명드릴 게 없어서 간단히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25페이지. 자, 경제 객체에 재화 서비스가 있죠. 역시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냥 잠깐 보자고요. 앞에는 좀 제가 좀 빠르게 약간 진행하는 이유가 내용 자체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서 뒤에 좀 어려운 거 나올 때 좀 자세하게 좀 갈 거니까 앞에는 기초 개념이라서. 자, 재화 서비스. 자, 재화는 보통 눈에 보이죠. 유형의 특징을 갖고 있고, 서비스는 제가 열심히 지금 강의하는 건데 강의 서비스는 보통 무형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재화는 다시 둘로 나눠져서 첫 번째는 경제재가 있고 자유재가 있다라고 해요. 재화 안에. 자, 자유재의 특징은 부존량이 무한해요. 근데 아까 분명히 제가 욕구도 무한하다고 그랬죠. 근데 욕구가 무한한데 부존량도 무한하니까 이 부존량 가지고 욕구를 전부 다 충족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희소하지 않아요. 이거는. 자,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제는 가격이 0인 재화를 자유제라고 합니다. 그럼 주변에 가격이 0인 재화, 즉 내가 무료로 이용할 재화가 예전에 많았는데 많이 줄었죠. 예전에 물 같은 경우도 공짜였고 공기도 공짜였는데 지금 물도 사 먹고 가끔 공기도 사 먹어요. 거기 뭐 스위스 가보시면 융프라우 거기 가시게 되면 거기 있는 공기를 따로 판단 말이에요.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물과 공기도 실제 지금 돈 주고 사 먹게 되기 때문에 그게 다 경제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경제제는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부존량이 유한하고 욕구가 무한한 재화를 경제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희소성이 존재하고 가격이 발생하는 재화를 경제제라고 정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로 분석하는 재화들은 다 경제제예요. 주로 우리가 하는 거는. 자, 그 정도만 내용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경제순환모형이라는 그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자, 그림 자체는 역시 시험 저희 쪽에는 출제 안 돼요. 역시 고등학교 사탐 시험에 나오는 거다. 근데 간단히 보자고요. 일단 거기는 경제주체 딱 3개 보이죠? 가계, 기업, 정부까지 있죠? 있는데 정부를 일단 빼고 갑시다. 자, 가계와 기업만 있다라고 그냥 가정해보고 시장이 있어요. 시장. 그래서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이 있다고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가계와 기업이 생산물과 생산 요소 시장에서 어떤 주체인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되고, 기업은 생산물 시장 쪽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을 통해서 가게는 재화 서비스를 수요하는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게는 생산 요소 시장 쪽으로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데 아까 노동과 자본이 있었잖아요. 노동만 봅시다. 노동을 공급하는 주체가 되는 거고, 기업은 노동을 수요하는 주체가 되겠죠. 그럼 이때 화폐가 움직입니다. 자, 가게는 재화 서비스를 산 대가로 돈을 주겠죠. 기업한테. 그래서 이때 이제 표기법이 등장하는데 뒤에 자주 나오겠지만 P하고 Q가 나올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P는 영어로 프라이스. 그래서 프라이스는 한 개당 가격이에요. 앞으로 P 나오면 프라이스. 그래서 한 개당 가격. P는 1,000원. 이렇게 쓰면은 한 개당 1,000원짜리 라고 보시면 되고, Q는 역으로 퀀티티 해서 수량. 수량이 10 하면 소비자가, 가게가 한 개당 1,000원짜리 10개 샀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P 곱하기 Q는 10,000원 되겠죠. 그 10,000원은 소비자가 돈을 낸 거잖아. 일단 10,000원어치. 이거를 가게에 나중에 거시 쪽에는 소비 지출이라고, 거시 쪽에서는, 근데 여기는 그냥 총 지출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총 지출 한 거고, 총 지출은 현재 요식에서 P 곱하기 Q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P 곱하기 Q는 가게 입장의 총 지출이 되고, 자, 기업 입장에서는 P 곱하기 Q는 반대로 10,000원어치의 돈이 들어왔잖아요. 요게 매출액, 판매 수입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윤이 아니다. 기업은 여기서 비용 빼야죠. 기업 쪽에서는. 그래서 기업은 이거를 매출액이라고 정의할 거예요. 나중에 P 곱하기 Q 나오면 가게 입장의 정의는 총 지출,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액, 판매 수입 이렇게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 공부할 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용어를 잘 아셔야 시험 볼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용어를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왜냐하면 보통 공부할 때 법 공부해보셨어요? 법률 용어 어렵잖아. 뭐 거기 보시면 뭐 기속, 재량 굉장히 특이한 용어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가 좀 약간 익숙하지 않으면
이제 헷갈리니까 용어를 잘 체크하는 게 일단 중요한데, 보통 이제 대학교 때 교수님 강의하실 때 그걸 절대 안 하잖아. 팍팍팍 나가잖아요, 막. 그래서 막 수업 들을 때 막 멍하죠. 듣는 도중에. 자, 마찬가지로 기업은 노동에 대한 수요 대가로 돈을 주겠죠. 가게 쪽에.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노동 수요 대가로 뭐가 나가요? 그쵸. 임금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인건비. 기업 입장에는 노동 비용이겠죠. 노동 비용으로 나갈 거고, 가게는 이제 월급 받는 거잖아요, 이게. 가게는 이게 노동 소득, 임금 소득이라고 하겠죠. 임금 소득, 노동 소득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경제 순환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끔 뭐죠, 고등학교 시험 보시면 가로 놓고 여기 누가 들어가냐 이런 거 시험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안 나온다. 대신 거기나 어디 나오냐면 뭐 매경 테스트 있잖아요. 그런 데 시험 문제 나오죠. 이런 것들 나오는데 저희 쪽 이제 이런 시험들, 경제 관련된 시험들은 출제 안 되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돼요. 자, 보시고 뒷장 가시면 생산요소, 투입요소에서 아까 제가 노동과 자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노동, 자본. 대신 거기 토지와 경영까지 일단 있는데 경제 공부할 때 가장 기초는 노동과 자본 두 가지가 가장 기초 개념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면 되고, 자,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이 여기죠. 이쪽. 그러니까 노동 시장에서 거래하는 거예요. 노동은. 즉 노동의 시장에서 노동을 수요하는 주체가 있고 노동을 공급하는 주체가 있을 거고, 아까 노동 수요하는 주체는 기업, 노동 공급하는 주체는 가게가 있는 거죠. 그러면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노동 시장에서 만나요. 만나게 되면 이때 뭐가 결정되냐? 노동의 가격이 결정된다고요. 그 다음에 노동의 거래량이 결정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동 가격을 임금이라고 해요. 임금. 그래서 앞으로 임금은 어디서? 노동시장에서 결정된다 라는 거고,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라고 정의해줘요. 아시겠죠? 대신 임금은 노동자 입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소득.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측면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이라는 개념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자본이죠. 그럼 똑같이 뭐예요? 이거 자본 바꾸는 거 아니에요? 자본 시장. 그럼 자본에 대한 수요는 기업, 자본에 대한 공급은 가게 라고 똑같이 하는 거고, 여기 자본의 가격, 자본의 거래량이라고 똑같이 정의하시는 거예요. 이때 자본의 가격의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이자라고 할 겁니다. 이자. 그럼 잘 보세요. 이 자본이 자본재죠. 자본재. 그럼 자본재를 만약에 기업이 대출을 받아서 사면 비용 발생하죠. 어떤 비용? 이자 비용 발생하죠. 이자. 다시 기업이 자본재를 살 때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사면 비용 발생해야 하나요? 그래도 발생하죠. 다시 기업이 회사 내에 1억이라는 자금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기계 사는데 투입이 되면 그만큼 은행에 대한 예금이자를 포기하는 거잖아. 역시 이자 수입 포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다 비용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해되세요? 노동과 자본, 노동 가격은 임금, 자본 가격은 이자. 이 정도만 일단 체크해 주시면 되고, 토지 있는데 토지 사용 대가를 지대라고 해요. 지대. 지대는 땅 지자, 대가 대자. 그러니까 이번에 보시면 지대를 얻게 된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대도 토지의 가격이에요. 쉬운 말로. 그 다음에 경영이 나오는데, 요즘엔 경영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노동과 자본과 토지의 사용료는 기업 입장에서는 전부 다 비용이죠. 그럼 비용을 빼면 이윤이 발생하죠. 이윤. 그러니까 이윤을 경영이 가져간다. 경영자가 가져간다. 그래서 경영의 사용 대가를 이윤 이렇게 정의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시험에서는 노동과 자본이 워낙 기초니까 노동 자본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일단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럼 경제 체제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는. 근데 경제 체제가 이게 나오는 이유가, 경제 교과서마다 나오는 이유가 아까 요거와 관련되기 때문에 다 교재에 서술이 되는데 시험 출제는 안 된다고요. 아까 제가 뭐 배웠냐면 경제 3대 문제 배웠죠. 앞에서 이거를 해결하는 게 뭐냐면 경제 체제라는 거예요. 경제 체제. 그럼 경제 체제 크게는 두 개 있는 거죠.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가 있다라는 거고, 시장 경제는 해결 방법이 가격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계획 경제는 누가 한다?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제 체제가 등장하는 거지 시험 출제는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논리 구성만 이렇게 되는 것뿐이다. 저 테마사는 안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이 정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한 계절 의사결정으로 갈게요. 예.